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문한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메가 FTA 시대 우리 농업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 이 주제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전체 목차는 먼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그 내용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FTA뿐만 아니라 우리가 WTO 6월 협상에서 우리가 또 시장 개방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좀 같이 챕터 1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농식품 교육이 실제로 얼만큼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FTA 같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국내 보안 대책 추진한 내용들 살펴보고, 또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랑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시장 개방이 계속 지속될 상황에서 우리 농업 농촌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이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꽤 많이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2023년 1월, 이렇게 올해 1월 현재 18개의 FTA가 발효됐습니다. 이 58개국이라는 것은 이제 아세안 같이 이제 여러 국가들하고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 수는 58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3년에 정부가 중장기 FTA 로드맵을 추진하고 그 계획대로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 이 상품들을 13,000개 정도 돼요. 세 번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농산물만 보면은 한 1,300개에서 1,500개 정도 돼요. 한 10% 정도가 농산물, 농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시장 개방을 평가할 때 이 1,500개 HS 10단위 세 번, 그놈들의 관세가 얼만큼 감축되느냐, 관세가 제로가 되게끔 하는 게 이제 관세 철폐율이에요. 그래서 1,500개 중에 몇 개가 관세가 철폐되느냐, 이걸 이제 관세 철폐율인데, 그게 이제 이 18개 FTA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72%. 이게 우리가 1,500개 중에 평균적으로 1,200개 가까이는 관세가 철폐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FTA마다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여기 이제 미국 옆에 97.9%, 그러면 1,500개 중에 거의 1,450개 정도가 관세가 철폐된 거예요. 한미 FTA를 통해서는. 반면에 여기 한중 FTA는 63.9%. 그러니까 이 1,500개 중에 한 1,000개 좀 안 되게끔만 관세가 철폐된 거예요. 나머지 한 500개 정도는 관세가 철폐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 한미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 FTA별로 이제 시장 개방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72%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국가 간의 경제 통합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FTA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제일 이쪽에 이제 스텝 1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관세 철폐가 중심이에요. 상대방끼리 우리 관세도 철폐하면 상대국의 관세도 이렇게 서로 철폐를 같이 상호 비슷한 수준으로 철폐하는 게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고, 이 자유무역 협정도 관세 철폐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수준이 또 다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제 통합 단계는 관세 동맹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커스텀스 유니언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메르코스라고 남미 시장으로,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 국가들끼리는 남미 안에 속한 이 메르코스 안에 회원들끼리는 관세를 다 철폐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게 관세 동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높은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옛날에 이제 EC.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생산 요소 간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노동자가 이 국가 저 국가에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거의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 마지막은 지금 EU처럼 경제 정책도 같이 하고, 아예 초국가적인 EU 집행위원회나 EU 의회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마지막 완전한 싱글 마켓 같은 경제 통합까지. 그 중에서 이제 FTA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이다. FTA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요. FTA 협정 구성 요소는 상당히 많아요, 사실. 아까 말했던 이 시장 접근이 관세 철폐, 상품 무역을 양국 간에 활성화시키는 이 상품 무역을 통해서 관세를 줄이는데 여기에는 서비스랑 투자 이거의 자유화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규정들이. 그리고 무역 규제 이렇게 이제 시장 개방들을 뭐 상품 서비스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완화할 수 있는 조치도 가지고 있고요. 이 농업 분야에서는 원산지 규정, 그 다음에 여기 SPS, 이 동식물 검역 관련해 가지고 이 조항들이 특히 FTA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관심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또 계속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FTA 추진을 하는 정부의 이제 목적이 이거예요. 관세나 비관세 등 무역 장벽 완화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또 많아지고 소득도 올라가는 이런 이제 경제의 어떤 선순환 효과를 노리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양쪽에서 다 생산 쪽이나 이쪽에 소비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원자재 구입하는 측면에서 다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들을 이렇게 도입하면서 국내에서 그동안 국내 정책들로만 이렇게 경제 정책이랑 시스템들이 경제 시스템이 운영됐지만 이제 해외의 선진 시스템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제도들을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죠. 근데 이것은 이제 FTA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긍정적인 면들만 있잖아요. 근데 FTA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산업도 있고 손해를 보는 이익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제도적으로 절차를 세워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도 받아가지고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상절차표를 2012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또 공청회나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비준을 한 다음에 이제 발효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통상절차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이제 후생 효과는 우리가 경제학의 아주 기본이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원래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경제가 여기가 균형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예를 들어 어떤 공산품이 1,000원이면은 이 1,000원인 가격에서 이게 뭐 톤이라 하죠. 100만 톤. 이게 이제 이 나라에서 수요랑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격하고 균형 생산량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이 국가가 이 상품에 대해서는 되게 잘 만들어.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시장을 개방했을 때는 세계 시장 가격보다 더 국내 가격이 싸. 더 싸게 만든다는 건 더 잘 만들고 더 이 상품에 대해서 더 특화를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국가는 수출국이 되는 거예요. 세계 시장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유 이제 무역이 되는 상태에서 이 국가는 수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에서 세계에서 팔 수 있으니까 이 가격하고 만나는 공급하고 이 세계 가격하고 만나는 이 점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소비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큼이 이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여기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소비자 잉여잖아요. 후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것은 소비자 잉여, 밑에는 생산자 잉여인데 생산자 잉여는 A, B에서 A로 줄어들어요. 소비자 잉여는.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C에서 B, D까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커지지만 소비자 잉여는 줄어드는 거죠. 수출을 하면서 국내 가격 자체가 1,200원으로 올라버리니까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상품을 사야 되면서. 그렇지만 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D만큼이 새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체는 이득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여기서는 손해를 보죠. 이건 정반대. 농산물이 수입국일 경우에는 원래 시장 개방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이 1,000원에 거래되는 농산물이 이제는 더 싸게 국제 시장 가격이 800원에서 이렇게 이 국내 시장의 가격이 돼버립니다. 완전 시장을 개방해버리니까. 그래서 원래 여기서 생산하고 가격이 여기서 균형점을 이루었었는데 이제는 생산은 여기서 하고 소비는 여기서 하게 돼요. 요만큼 이제 수입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더 싸게 이제 수입하면서 소비자의 잉여는 요만큼 삼각형이 커진 거죠. 반면에 생산자는 이 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G로 줄어들게 되죠. 결국에 여기서도 이 H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증가를 해요. 그러나 이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에서의 희비는 갈리죠. 수입할 때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이제 후생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지만 수출국하고 수입국 모두 후생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후생을 올릴 수 있다.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FTA 하면은 제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관세죠. 관세는 무역을 통해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 상품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가 20%라면 10,000원의 20%인 2,000원이 세금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세금 관세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올 때 그 상품은 최소한 12,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2,000원뿐만 아니라 운송비 그다음에 또 수출입업자의 마진들이 붙으니까 훨씬 더 비싼 상품이 되겠죠. 근데 관세가 줄어들면 그 2,000원만큼은 빠지니까 생산자랑 아니면 소비자 쪽에서 다 그 관세가 없어진 만큼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죠. 자, FTA는 이런 관세를 줄이는 거예요. 양국 간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FTA는 이 원래의 관세는 무차별 원칙이에요. 모든 국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시행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FTA 협정을 통해서 특정 국가한테만 이 줄어진 관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관세가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50%인데 FTA를 맺은 국가한테는 10%만 주는. 그래서 그걸 이제 특혜 관세라고 그래요. 이 특혜 관세 감축이 이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냐?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수입국에서 수입국이니까 원래 자기들이 생산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죠. 원래 이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은 관세가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 관세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 세계 가격 자체가 밑으로 더 하락하는 그런 이 경제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요만큼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입량이 A부터 D로 늘어나요. 국내 생산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관세가 T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A, B, C, D만큼이 늘어나요.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A만큼이 사라지겠죠. 국내 생산은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일로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 C는 뭐냐면 정부가 관세 수입으로 받았던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관세를 없앴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 수입 다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B랑 D만 남아요. B랑 D가 추가로 이 경제의 후생으로 남게 돼요. 관세 인하를 통해 가지고. 이 B 파트는 우리가 생산 자원을 보다 효율적인 산업 쪽에다 보내면서 생기는 이득. 여기 D 파트는 소비자가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생기는 편익이에요. 그래서 관세 감축은 이 국가한테 후생을 늘려줘요. 반면에 여기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특히 농산물일 경우 자국 농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FTA에서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목, 예를 들어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 대신에 수입 쿼터를 제공해버려요. 우리 이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민감하니까 관세는 안 줄인 대신에
일정 물량 20만 톤 정도만 니들한테 쿼터를 제공하겠다. 이건 이제 쿼터를 요만큼 제공했을 경우 경제적 효과예요. 사실 쿼터랑 관세는 우리가 만일 요만큼의 관세가 하락하는 그거랑 이 쿼터 크기를 이론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만. 현실적으로는 진짜 이걸 요거랑 요것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게만 알 경우는 사실 관세랑 쿼터는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 감축 대신에 쿼터를 제공하는 FTA 협상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왜냐? 쿼터가 관세에 비해서 우리 산업, 자국의 산업과 생산자를 보호하는 이 정책 목적 달성하는데 쉬워요. 왜냐하면 특정한 물량만 딱 정해서 20만 톤만 우리가 관세 없이 수입하고 20만 톤 넘어오는 물량부터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 국경 안에서 관리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쿼터를 주로 쓰는 반면에 수출국에서는 이걸 관세를 사용하라고 수입국한테 요구를 해요. 관세가 훨씬 더 투명하고 양국 모두 관리하기가 더 쉬우니까. 통관에서만 딱 걷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63개 품목에 대해서 이 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건 좀 이따 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말했던 쿼터 같은 경우는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이에요. 여기. 이게 지금 쿼터예요. 근데 이 비관세 장벽은 사실 이렇게 다양해요. 기술 조치가 있고 비기술 조치가 있고 대표적인 비기술 조치가 쿼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관세가 아닌 이 비관세 장벽이 사실상 이 국제 무역에서 모든 나라가 이걸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자기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동식물 검역. 그 다음에 식품 분야에서 식품이나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무역 장벽, 테크니컬 베리어 오브 트레이드 해가지고 TBT.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SPS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병해충, 식물이나 과일 같은 경우에 병해충, 그 다음에 가축질병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게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 절차를 훨씬 더 까다롭게. 그러면 수입이 훨씬 덜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SPS 조치라고 그래요. 줄여서. 그런 SPS 조치는 검역 주권처럼 이 수입국들이 관세하고 무관하게 수입 금지를 딱 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봤잖아요.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지 않겠다. 우리도 실제 한 적이 있고. 그런 이제 SPS를 이제 수입국들은 자주 사용하는데 수출국에서는 아니 미국에서 전체 광우병이 발생한 게 아니라 서부에서만 발생했다. 로키 산맥으로 서부랑 동부가 다 완벽하게 지리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것은 수입해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걸 이제 지역화라고 해요. 어떤 한 국가 전체에다 다 동식물 검역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발생한 지역에다만 조치하라는 게 이제 수출국이 요구하는 거고 또 동등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출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출국 자체적인 SPS 조치를 수입국도 동등하게 인정해주라. 수출국에서 우리도 다 광우병의 검사 다 하고 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조치 자체가 너희들하고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같은 효과를 낸다면 수입국도 이것은 광우병 조치를 다 마친 소고기라는 걸 인정해라. 그게 이제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역화랑 동등성을 수입국들한테 요구해요. 근데 수입국들은 자국 국민의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국의 요구를 쉽게 안 받아들이죠.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SPS 문제는 사실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요. 왜? 수출입업자들은 자기 이익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병해충이 있냐 없냐 상관 안 하고 수입을 마구잡이로 늘리려 하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다 봐? 만일 병해충이 발생해버리면. 국내 생산자, 우리 농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누군가가 조정해주지 않는 이상 누구도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고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SPS 조치는 공공재정 성격이 있고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건 이제 WTO 이야기예요. 우리가 FTA를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칠레랑 2004년에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은 1995년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럼 1995년 전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사실상 개방을 거의 안 했어요. 특히 우리처럼 개도국인 경우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것은 이제 가트 8번째 협상인데, 가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을 가트를 하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1987년도에 이제 시작됐는데, 그게 가트의 8번째 협상이에요. 그 가트의 협상을 통해서 계속 관세를 줄여왔어요. 근데 1987년 8번째 우루과이 협상부터 처음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줄이자. 그 전에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혀 국제 무역에서는 줄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6월 협상에서 농산물을 다뤘다. 그리고 이게 1993년 말에 타결돼요. 87년에 시작해서 93년에. 그리고 1995년부터 이 93년에 타결된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WTO를 출범시켜요.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에 생겼어요. 무엇의 결과로? 6월 협상의 결과로. 농업 분야에서는 3가지 중요한 국가들이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시장 접근, 관세 철폐예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하자. 이전까지는 관세 자체가 없는 품목들이 많았어요. 왜? 교육 자체를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쌀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쌀을 우리는 수입한 적이 없었으니까. 인삼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런 품목들에도 다 관세를 해라. 뭘 기준으로? 88년하고 협상할 때, 86년하고 88년 한국의 인삼 가격이랑 국제 인삼을 거래하고 있는 그 어떤 나라에서런가 국제적으로 인삼을 거래한 게 좀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하고 한국 국내 인삼 가격 그 차이를 관세로 매겨라.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인삼 관세를 800%를 매겼어요. 왜? 한국 내에서 인삼은 엄청 비싼 거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인삼은 아주 저질의 아주 낮은 그런 퀄리티의 인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800%를 관세를 매겼어요. 그런 식으로 좋아, 다 매겨라. 모든 국가한테 일단 다 관세를 매겨라. 왜? 8차 라운드 협상이니까 9차, 10차, 11차, 12차 가면서 계속 줄여가면 되니까 일단 매겨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관세를 매겼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우리는 절대 매길 수 없는 품목이 있다. 뭐겠어요? 쌀. 쌀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했어요. 이때. 관세를 유예시켜준 전 세계 유일한 품목이 쌀이에요. 쌀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다 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36%를 줄여라. 이렇게 매겼던 관세들에 대해서. 원래 있던 관세들을 그냥 줄이고, 그리고 개도국들은 이 선진국의 3분의 2인 24%를 줄여라. 그러나 이제 국가들한테는 재량권을 줬어요. 평균을 24%로 만들되 최소는 10%.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한 50%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품목들은 10%만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를 일단 철폐하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약속. 모든 국가들이 다 선진국하고 개도국이 관세를 줄였죠. 두 번째는 국내 보조. 무역하고 생산을 왜곡하는 막 가격 지지. 우리가 막 수매해가지고 특정 가격으로 다 수매하는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줄여가야 된다. 투입제 보조. 비료랑 농약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역하고 시장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들의 총합을 국가들이 한 총합을 3개년도 86년부터 88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이런 보조들의 총합을 다 계산했어요. 다 제출해. 그걸 다 검증을 해.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30개국이 그 돈을 썼어요. 그런 식의 돈을. WTO 국가들이 160 몇 개지만 이 당시에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은 30개 국가밖에 없었어. 그렇게 30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관세를 줄여나가기로. 국내 보조를 줄여나가기로. 얼만큼 줄이냐? 선진국은 20% 줄이자. 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 2, 13.3% 줄이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이제 줄여야 될 감축 대상 보조 총액을 AMS, Aggregated Measurement of Support, AMS를 하는데 우리가 2조 2,500억이었어요. 그것의 13.3%를 줄이면은 1조 4,900억. 2조 2천억에서 1조 4,900억으로 이제 매년 쓸 수 있는 돈이 이 한도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WTO 협상이 국내 정책까지 미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수출 보조. 수출 보조는 완전히 다 철폐시키는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이제 관세 수준이 아까 24% 줄인다 했죠. 평균 24%, 최소 10% 줄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WTO에서 양호한 관세, 2004년까지 다 줄인 관세 수준이 요거예요. 그래서 500% 이상인 품목이 아직도 62개 세번이 있어요. 농산물 세번은 1,500개 정도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1,452개로 집계됐는데 쌀이랑 쌀 16개 세번은 다 513%, 500% 이상. 아까 인삼도 제가 인삼도 세번이 높다 했죠. 인삼이 754%. 그 다음에 여기 200에서 500 사이에 있는 품목들. 마늘 얼마겠어요? 270%. 고추 360%. 이런 식의 세번들이 다 이렇게 높아요. 오렌지는 50%.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는 아직도 고관세 품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2004년에 이렇게 그 이후에 6월 이후에 WTO 협상이 중지됐어요. 더 이상 협상이 회원국들 간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 관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자에서는 FTA에서는 이제 이걸 줄이는 거죠. 근데 다자에서는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농산물 평균 관세가 높은 나라예요. 자, 국내 아까 농업 보조 중에서 감축 대상 보조, 그 다음에 여기 허용 보조, 그 다음에 여기 수출 보조는 다 감축 대상이에요. 특히 이 감축 대상 보조에 아까 시장 가격 지지, 수매 같은 거, 그 다음에 투입재 보조, 이런 것들은 AMS를 계산할 때 산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조 5천억 정도에서 계속 줄여가지고 1조 4천억까지, 1조 4,900까지 이렇게 줄였어요. 95년부터 우리가 2004년까지 줄이기로 했잖아요. 지금 이 파란색이 우리가 줄이기로 약속한 한도,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쓴 AMS 계산한 게 실적이라는 게 이제 빨간색이에요. 우리 다 지켰어요. 근데 거의 막 한도까지 다 썼어.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2005년에 쌀소득 보조 직불제를 만들면서 공공비축제 이런 걸 만들면서 모든 보조 방식들을 이 허용 대상 보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AMS에 산출되지 않게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 AMS 한도에 이제 걸리지 않게끔. WTO라는 이 통상 정책이 국내 보조 정책까지, 농업 정책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WTO를 바탕으로 더 이상 다자 간에 이제 시장 개방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는 FTA를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FTA에서 관세 철폐율, 아까 제일 높다는 게 한미였죠? 한미가 97.9%. 그 다음에 한EU가 96.3%. 농산물 1,400개 정도 중에 저 98% 정도까지 관세를 다 철폐하는 거예요. 자, 장기라는 건 10년 초과, 10년 동안
관세를 줄여가겠다. 아니면 15년, 20년, 최장이 20년이에요. 그 밑에 여기 파란색은 10년 안에, 5년 안에 줄이겠다. 이제 이렇게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민간 품목이에요. 아까 여기서 관세 철폐를 이렇게 하겠다 한 거니까 이것은 민간 품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한미에서 이렇게 민간 품목은 양어를 제외하거나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관세를 부분만 감축하는 거예요. 관세가 200%인데 나는 관세를 200에서 제로로 안 만들고 70까지 줄이겠다. 이게 관세 부분 감축. 그다음 TRQ는 아까 말했듯이 관세 줄인 대신에 쿼터 물량 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을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경우를 그냥 사과가 아니라 우리 후지 사과랑 우리 한국이 잘 먹는 후지 사과랑 후지 아닌 사과로 세 번을 분리시켜 가지고 후지 사과에 대해서는 관세를 되게 높게 설정하고 나머지 사과한테는 관세를 줄여버리는 이게 이제 세 번 분리. 계절 관세는 우리가 생산하는 기간에는 포도같이 포도가 국내 생산하는 기간에는 관세를 안 줄이고 포도를 국내에 생산하지 않는 기간에만 관세를 줄이는 그런 걸 계절 관세라고. 자, 소고기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이 한미 FTA 관세 인하예요. 아까 45%는 여기 40%는 WTO에서 양어한 관세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는 이제 2012년부터 관세가 15년 동안 철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가면은 관세가 제로가 돼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 따라서. 위에 놈은 호주, 그 위에 놈은 뉴질랜드. 이렇게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국내 이 검은 선이 소고기 수입량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 막대기는 국내 소고기 생산량. 국내 생산량은 26만 톤 지금. 그리고 수입량이 검은색은 50만 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는 국내 소고기는 국내 생산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양이고 밑에 빨간색하고 녹색은 호주산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입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장 개방을 통해서. 자, 소고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전체 농산물 수입도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수출도 수입의 규모는 한 5분의 1 정도 되지만 역시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밑에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FTA 체결국으로부터 들어온 수출 수입이에요. 수출 수입. FTA 체결국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년 우리가 WTO 시장 개방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2021년에 농식품 전체 수출은 5배, 4.9배 늘어났고 수입도 4.7배 늘어났어요. 지금 419억 달러? 100만, 1000만 억이니까 수입은 419억 달러, 수출은 85억 달러. 이 정도,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가공식품 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쪽에 이제 신선 농산물이나 곡물, 축산물, 그 다음에 가공식품도 마찬가지. 가리지 않고 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출 상위 25개 품목, 이쪽은 수입 상위 25개 품목. 소고기가 1등이죠. 2등은 옥수수, 그다음 혼합 조제 식료품. 여기에는 다양한 이제 가공된 그런 식품들이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돼지고기, 밀, 커피, 대두박, 사탕수수, 당, 대두, 치즈.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농산물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수출은 역시 혼합조제 식료품, 담배도 지금 농식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라면, 기타 음료, 커피, 이런 신선에 가까운 품목 중에는 김치가 들어가 있고, 여기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조제 분유도 있고, 배도 있고, 소주도 있고, 홍삼도 있고, 이렇게 품목별로 지금 수출 수입 상위 25개. 이건 이제 국가별로입니다. 그래서 수입 대상국은 우리가 1등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EU, 미국의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아세안하고 EU가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수입을 하는 국가들이 이제 중국하고 호주 이런 국가보다 아세안하고 EU가 더 높아요.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수출도 예전에는 일본하고 미국이 1, 2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세안 1등이에요. 그리고 중국, 일본, 중국, 미국 이 순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 규모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의 특징을 대충 보면은 일단 검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력 정보 이런 것까지 상당히 이 농산물 무역에 필요한 서류들이 많고 통관 과정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농산물은 품질이 쉽게 저하되고 신선 농산물 부패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운송이나 이 통관 시간, 그 다음에 냉장 창고 이런 추가 비용들이 이 농산물은 특히 든다. 그래서 대다수 그런 반면에 대다수 농식품 수출업체랑 국내 이제 수출 농가들은 규모가 작고 또 국내 대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뭐 정서적인 제도적인 문제다. 그런 상황이다. 반면에 전 세계 어떤 농식품 교육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슬레부터 카길 이런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농식품 무역의 이 주체들은 되게 지금 작은 규모가 영세한 그런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 이 무역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우리에도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식품 교역은 기본적으로 이 곡물의 수급을 너무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꼭 FTA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 밑에 것은 우리 전체 곡물의 자급도 20.2%. 요 놈은 사료를 제외했을 경우 자급도예요. 지금 거의 뭐 사료까지 포함할 경우 20%밖에 국내에 생산하지 않고 사료를 제외할 경우 45.8. 나머지 지금 밀이랑 뭐 옥수수, 대두는 국내 생산이 한 3%. 그 다음에 밀은 한 1%이 정도고 나머지 쌀만 이제 국내 자급률이 90% 이상 되고 있고 주요 곡물들의 자급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시장 개방 도라고 표현한 건데 우리나라 이 품목군들의 소비액에서 차지하는 수입액의 비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일하고 축산물의 경우는 벌써 한 4분의 1, 심지어는 3분의 1 정도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죠. 우리가 소비하는 것 전체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반면에 쌀은 아까 봤듯이 513%의 높은 관세, 그 다음에 채소는 부패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시장 개방도가 상당히 낮게 돼 있죠. 실질 농업 소득이에요. 실질 농업 소득으로 봤을 때 이 제일 위에 축산만 지금 엄청 높아요. 반면에 나머지 품목들의 소득들은 거의 지금 1,000만 원 쪽으로 지금 수렴해 가고 있죠. 농업 소득 자체가 상당히 계속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축산을 제외하거나. 축산은 시장을 개방을 축산을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국내 소득 증가 외에도 또 식생활 어떤 변화 때문에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입도 늘어나면서 축산 쪽의 생산도 크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축산 농가 소득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는 농업 소득이고 이건 농가 소득이에요. 농가 소득 역시 축산 농가 소득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 그래서 정체되거나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아까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인데 농가소득은 3천에서 4천이잖아요. 나머지가 뭐예요? 농해소득 아니면 이전소득인 거죠. 정부나 또 민간의 개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래서 1995년 이후에 이 교육 조건 자체가 크게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입제들을 사는 가격들은 상당히 높은데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가격이 하락해서. 그래서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농업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거다. 그래서 실질로만 봤을 때도 31%가 감소해서 1,600만 원에서 1,1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 다음에 농해소득이 농업소득을 추월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 지금 녹색이 농해소득이에요. 실질. 밑에 이 빨간 선이 농업소득이고 언제쯤 2006년쯤에 이렇게 추월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7년. 그 다음에 도농간 소득격차. 빨간색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그 다음에 파란색이 농가 가구소득이에요. 이게 지금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95년대는 95%로 거의 비슷했는데 그래서 도농간 소득격차도 커지고 농가 안에서의 양극화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지역은 어떤 건지 알죠? 요즘에 워낙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세부터 40세 미만의 여성의 비율. 가임 인구수로 하죠. 가임 여성 인구. 이게 0.5보다 작은 지역을 우리가 소멸위험지역이래요.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 소멸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면서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소멸위험이 점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1995년 6월 타결 이후에 우리 정부는 대규모 투영자 정책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42조, 그 다음에 45조, 이거 DJ 정부 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119조 투영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모화, 생산 기반 정비, 전업농 육성,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개선, 그 다음에 재보험, 직불제,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는 2008년부터는 이런 대규모 투영자 대책보다는 FTA별로 국내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때는 과일 쪽에 한 1조 4천억을 썼고 이제 한미 대책으로 24조, 10년 동안 24조를 투입해가지고 농업 농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 보완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한EU 대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연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한중 FTA, 또 한 베트남 FTA 이렇게 하면서 거의 2008년부터 21년까지 한 40조 원을 배정해서 실제로 한 35조 가까이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FTA별로 투용자 규모, 그 다음에 이 투용자 규모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 계측,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기금이나 예산 등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했다. 그리고 이 추진 기간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표로 제시한 거고요. 그동안에 썼던 모든 대책들을 사업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하면은 축산 경쟁력 제고, 과수원의 경쟁력 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설 현대와 같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이랑 과일, 현지에서 이제 과일 APC 같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사실 신성장 동력이랑 농업인 역량 강화처럼 꼭 FTA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냥 일반 농정에 투입된 예산도 상당히 많다. 여기에는 경영체 역량 강화도 들어있고 생산 기반 조성도 있고 다 사실 농업 예산하고 크게 분리되어서 사용되지 않은 그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 이게 파란색은 농업 예산이고 이 노란색 파트가 FTA 국내 보완 대책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색깔로 표현하면 이 파트가 이제 국내 보완 대책 예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FTA 대책 없었다면은 진짜 이렇게 됐을까요? 농업 예산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갔어야 할 농업 예산을 이 FTA 국내 보완 대책 명목으로 설정한 그런 측면도 있다. 물론 증가율이 이렇게까지 안 가파랐을 수 있겠죠. FTA 국내 보완 대책이 없었으면 오히려 평평하게 갈 것이 더 이렇게 높아진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FTA 대책은 10년씩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잖아요.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한미 대책이 2008년부터 해서 2017년에 끝났어요. 나머지 이제 FTA 대책들이 있어서 지금은 계속 예산이 2조 규모 정도로 지금 줄어든 상태다. FTA 예산이. 국내 보안 대책 평가예요. 자, 축산과 가수 분야의 규모화, 시설 현대화 이런 관련해서 융자, 농가한테 융자랑 투자를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리로 큰 규모의 이제 금액을 빌려주는 거고, 또 투자 역시 농가가 얼마 내면 정부도 같은 비율로 매칭으로 내 가지고 보조식으로 이렇게 어떤 농협이 그 유통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정부 보조, 그 다음에 그 농협의 보조, 지자체 보조 이렇게 합쳐가지고 건물들을 새로 만들고 현대화시키는 그런 식의 이제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축산하고 개별 과수 농가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었고 또 품질 개선할 수 있고 기존에 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사실 이력 추적제,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제,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횟습, 인증, 그런 이제 제도적인 것들을 다 FTA 보안 대책으로 다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품질 차별화를 만들고 국산하고 수입산 제품의 어떤 소비자들이 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산 농산물 가격이랑 어떤 차별성을 만들어 나갔다. 국내 보안 대책의 이제 장점이나 기여를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아까 봤듯이 기반 조성, 기술 개발, 방역 이건 기존 농정에서 해야 돼요. 굳이 FTA 보안 대책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 이제 국내 보안 대책으로 이제 분류시켜 가지고 차별성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한 것은 또 한계다. 그리고 또 농어촌 상생기금 이걸 이제 만들어서 민간 기업 보고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한중 FTA 해가지고 이익을 본 제조업 분야 기업한테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인 기금을 내라 했는데 안 모아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건 보기에는 국내 농업 구조의 어떤 전환을 촉진하고 농업 소득을 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아까 봤듯이 예산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 어떤 효과도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농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랑 융자 같은 그런 정책들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교수님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농업 통상 환경 변화, 농업 농촌 생존 전략.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통상 환경 변화랑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이제 통상 질서가 예전에는 효율성, 관세 줄이고 교육을 원활하게 하고 하는 게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회복력, 공급망, 안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팬데믹 위기, 공급망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이슈가 됐고 이걸 다뤄야 되는데 WTO가 지금 다 정지되어 있잖아요. WTO가 사실상 워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IPF를 제시를 했어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을 또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가지고 계속 견제 고립시키기 위한 새로운 어떤 통상 전략으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3일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일본에 가서 IPF가 출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마음이 맞는 국가들끼리 WTO를 작은 WTO를 하나 만들겠다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14개 국가 참여했고 작년 9월에 이제 기본적인 토대 어떤 내용을 담겠다 하는 강요 선언문이 이제 협상 타결되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동북아시아랑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메가 FTA인 RCEP
이거 중국 주도의 메가 FTA. 그 다음에 CPTP는 예전에 미국 주도였다가 트럼프 때 탈퇴해버리고 일본이랑 호주가 주도해서 만든 CPTPP. 그 다음에 IPF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IPF. 이렇게 세 가지 주요한 경제 협력체들이 지금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CPTPP는 가입하지 않고 RCEP하고 IPF는 가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모든 게 다 가입한 국가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 세계마다 각각 참여한 게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게 있고 지금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 다 지금 결부되어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다만 IPF는 CPTPP나 RCEP 같은 메가 FTA하고 달리 중요한 게 관세 철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관세 가지고 여기 회원국들끼리 갈등이 워낙 커질 수 있으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를 줄이는 것을 싫어해요. 왜? 자기들 화이트 노동자들이 제조업 분야에 관세를 줄여가지고 외국에서 제조업 자동차나 뭐 제조업 제품들이 수입이 많이 되면 걔네들 다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세를 줄이기 싫어.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또 농산물 수입국들은 우리 같은 나라들도 관세를 줄이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세 철폐는 빼자. 나머지 가지고 규범을 만들자. 그동안에 WTO에서 통상 환경이 엄청 변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 어떤 것들? 디지털 무역. 이제는 상품 자체가 변했잖아요. 그런 디지털 재화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규범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이랑 환경, 이런 것들을 통상하고 연계된 그런 규범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걸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워요. 왜? 노동이랑 환경 이런 것들은 선진국들에서 되게 퀄리티 높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되게 노동의 가치를 높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을, 그러니까 환경하고 노동이 되게 중요한 통상 규범의 한 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필러를 만들고 이 네 가지 필러별로 지금 규범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첫 번째,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망. 세 번째는 청정경제, 탈탄소 인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세협력 및 반부패. 공정경제라고 이름. 이 네 가지 필러별로 지금 규범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 무역 파트에, 공정한 아까 무역 파트에 농업도 들어가 있어요. 이 필라 1에 농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농업에서 지금 아까 말했던 강요선언문에 나온 내용은 이 세 줄이에요. 기후변화 및 식량 안보 대응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IPF 차원에서. 그 다음에 식량 농업 공급망 회복력 및 연결성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농식품 수출입에 대해서는 부당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지향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제 세 번째예요. 관세 인하는 없지만 SPS 조치들을, 수입국이 하고 있는 SPS 조치들을 완화시키거나 낮추겠다 하는 의도가 있어요. 사실상 농산물 수출입이 지금 SPS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농식품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의 USDA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가빈이가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USDA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부, 교통부, 환경보호청, 우리 같은 식약청, FDA까지 모든 기관들이 다 가운데 가장 메인은 USDA가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파트의 이 공급망들을 다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농식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9가지 공고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런데 IPF에서 사실 공급망 구축은 원자재, 반도체, 배터리 이것들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략 자원들
이거에 대한 어떤 공급망을 안정화시키자. 다만 이 품목을 어떤 것을 들어갈 것인지, 이 공급망 안정화의 품목을 어떤 것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IPF에서 계속 협의 중이야. 다만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했어. 공급망 안정화 대상 품목은 첫째, 국가안보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보건력,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품목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주요 곡물이나 농식품도 포함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안정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PF에서 우리가 또 아까 말했던 SPS 조항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게 우리 농업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왜냐? 미국이 만들었던 CPTPP, USMCA는 트럼프가 나프타를 폐기해버리고 새로 만든 거예요. USA랑 멕시코랑 CA는 캐나다. 이 북미 3개국 간에 맺은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이 규정에서 대개 SPS 규정을 수출국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수입국한테 불리하게. 그리고 이 규정들을 미국은 전 세계에 통용시키려고 하고 있어. IPF에 이 규정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SPS 규정을 신속한 통보, 타당성 증명,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역화, 구획화, 동등성, 이런 것들을 수출국이 요청할 때 바로 그냥 수입국은 인용평가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SPS 조치와 관련한 협력적 기술 협의 절차를 명확히 써놨어요. 그 전에 WTO나 그 전에 FTA 협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협상은 조항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CPTPP랑 USMCA는 이런 조항들을 넣어놨다. 특히 회원국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나 이러이러한 요청을 받았다 하고 알려줘야 돼. 그리고 또 요청 수령일부터 30일 내에 만나야 돼. 그리고 요청한 날부터 180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분쟁 해결 절차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협의까지 했는데. 분쟁 해결 절차에 가서 이제 패널들이 단 1심으로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SPA 조치는 해제해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FT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절차에 대해서 기한까지 넣어서 규정해 놓은 게 없는데, 이런 CPTP랑 USMCA는 있다.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 생산자들은 USA 규정을 IPF에다 넣으라 하고 지금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SPS 규정이 강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탄소국경 제도예요. 아직은 농산물까지는 안 왔어요. 이 탄소국경 제도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자기네 국가에 있는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기후변화 대응을 EU가 독수리 오염제처럼 지구를 지키겠다 한다는 그 명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나라 생산 기업들을, 제조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왜? EU는 탄소 배출을 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해놓으니까 그 규제에 맞춰서 국내 제조 생산업체들은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EU는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입하는 EU 바깥에 있는 국가들은 그런 탄소 배출이 엄격하지 않은 생산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것들을 EU에다 수출하잖아. 그러니까 EU가 자기 나라 제도를 엄격하게, 탄소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기 기업들이 손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EU처럼 생산 안 하는 애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탄소세로. 그래서 지금 철강, 전력, 비료,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이걸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이 이제 EU에 이제 수출할 경우에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EU가 2026년 아니면 27년부터 시행하거든요. 미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똑같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때는 안 하겠다.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그 화석 연료
산업들을 지지를 받아왔잖아요. 트럼프 자체가 또 그걸 운영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정반대적인. 그래서 바이든 역시 EU를 따라가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이 품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품목에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걸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농산물하고 식품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농식품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렇게 온실가스나 이렇게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 감축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고 영농은 태양광 추진하고 있어요. 이 위쪽에 밑에는 농사 짓고 위에는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또 농촌마을 알리백 사업 같은 것으로 농촌마을 이렇게 이용 시설들에다가 또 이런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관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이 가공 유통 시설도 재생에너지 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규모 농업 기반 시설에 저수지에다 이렇게 태양광 같은 것들 하는 것들 하고 있고 또 이제 소비 쪽에서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탄소를 적게 저탄소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에코 마일리지랑 그린 카드는 이건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제가 이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글로벌 통상 전략을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요. 관세 감축은 이제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비관세 장벽, SPS 같은 농산물 쪽에서는 시장의 확대를 도모한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 격차가 큰 녹색,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이 이 분야의 어떤 글로벌 격차를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이 분야의 어떤 통상 규범들을 자기 미국 기업들 유리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중심으로 특히 이 비관세 장벽 해소, 시장 확대 이걸 노리고 있다. 그리고 전략자원, 식량을 포함한 이런 전략자원은 이제는 시장 확대, 자유무역 이거보다는 공급망 안정. 이제 중국을 배제한 어떤 미국 중심의 공급량을 만드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는 식량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국제 불안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거예요. 기후변화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식량의 무기와 우려를 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IPF처럼 이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들하고 프렌드 쇼어링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식량을 의존하는 게 과연 장기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냐. 우리 자체적으로 이 식량 안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료 곡물뿐만 아니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서는 가공식품의 원료 농산물 이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육류도 엄청 수입하고 사료도 엄청 수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교수님은 사실 예전부터 주장하는 게 사료 수입 줄이고 국내 축산 생산물 줄이고 사 먹자. 특히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우리가 좀 국내 생산을 줄이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가축 분뇨부터 해서 이 농업 분야, 농촌의 환경도 되게 개선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자도 똑같고 사료도 똑같아. 그냥 물만 달라요. 물만. 외국 돼지고기랑. 근데 다만 아까 봤듯이 이 운송해 오면서 냉동으로 들어오잖아요. 반면에 국산 돼지는 냉장으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는 우리가 3분의 1을 생산하고 3분의 1을 수입하잖아요. 소고기는. 돼지는 우리가 3분의 1을 생산해요. 3분의 1만 수입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돼지는 사실 생산 농가가 10,000농가도 안 돼요. 전국에.
이 만 농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돼지를 키우고 가축 분유도 엄청 만들어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엄청 써가면서 벤츠를 몰고 농업보조금은 또 엄청 타고 있는. 교수님 이걸 줄여나 가야 된다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 그런 어떤 자발적인 자체적인 그런 경쟁력이 있잖아요. 냉장, 냉동 이런 것들로. 자, 마지막으로 국내 수요가 이제 노령화되고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내 농산물 수요가 정체 감소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농식품 분야가 국내 시장에서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해외 시장 확대에 농식물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산 농산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은 여전히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매우 유효합니다. 그래서 농산 품질, 안전, 가치, 스토리 이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의 영향이 수입 상대국 간 전환 효과. 우리가 FTA를 여러 국가랑 했잖아요. 어떤 특정 국가한테 시장 개방을 하더라도 국내 생산이 줄어든 것보다는 수입하는 국가들끼리 싸우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시장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지금 농가당 8헥타르를 경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1.5헥타르예요. 10년째 1.5헥타르예요. 이걸 늘려야 된다. 아무리 부존 자원이 우리가 이제 열이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걸 늘려야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외국인 노동자도 진짜 이제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우리가 타산업, 농촌하고 도시가 또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경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고용 없는 무역과 성장,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늘어나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우리나라 맛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성장 역시 고용하고 괴리돼 있어. 이게 계속 되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완충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또 농업 부분의 신규 인력 확보 노력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봤던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 또 EU 텍사노미 이런 사례와 같이 탄소 배출, 토양과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및 산림 훼손 이것들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한 무역 제재도 10년 정도 지나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자체가 이 건강한 농식품, 인간의 어떤 몸이나 환경에 건강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생산성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죠. 기술 개발하고 이런 식의 어떤 친환경적인 생산 전환을 같이 이뤄나가야 된다. 교수님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